19장 마지막 장입니다. 클리퍼드에게 유감스럽게도 당신이 예견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군요. 난 다른 남자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나와 이혼해 주기를 바라요. 지금 나는 덩컨의 아파트에서 그와 함께 지내고 있어요. 전에 당신에게 이야기했듯이 그는 베네치아에서 우리와 함께 있었어요. 당신을 생각하면 무척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이 일을 부디 조용히 받아들이려고 노력해 주세요. 당신은 이제 나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고 나도 라그비로 돌아간다는 걸 참을 수가 없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부디 나를 용서하고 나와 이혼해 주세요. 그리고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찾도록 해보세요. 난 당신에게 맞는 여자가 사실 못 돼요. 생각하건대 난 너무 참을성이 없고 이기적인 사람 같거든요. 하지만 난 결코 다시 돌아가서 당신과 같이 살 수 없어요. 물론 당신을 생각하면 이 모든 일이 정말 끔찍하도록 미안할 뿐이에요. 하지만 당신 자신을 잘 다스려 너무 흥분하지 않도록 한다면 이 일이 그리 끔찍하게 마음에 걸리는 것은 아님을 당신도 알게 될 거예요. 당신은 사실 개인적으로 나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러니 부디 저를 용서하고 놓아주세요. 클리프드는 내심으로는 이 편지를 받고 놀라지 않았다. 그는 내심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가 자기 곁을 떠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외면적으로는 절대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일은 외면적으로 그에게 가장 끔찍한 충격이자 재난으로 다가왔다. 그는 그녀에 대한 믿음을 표면적으로는 아주 평온하게 잘 지켜왔던 것이다.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의지의 힘으로 우리는 내면의 직관적 깨달음을 우리의 외부 의식으로부터 차단해버린다. 그런데 이로 인해 공포 또는 불안 상태가 초래되고 그 결과 우리는 재난이 정말 닥칠 때 충격을 10배나 더 강하게 받는 것이다. 클리퍼드는 발작을 일으킨 아이와 같았다. 그는 송장처럼 넋이 나간 듯이 침대에 일어나 앉아 있었는데 이를 보고 볼턴 부인은 경악하듯 깜짝 놀랐다. 아니 클리퍼드 경 대체 무슨 일이신가요? 아무 대답이 없었다. 볼턴 부인은 그가 뇌졸중이라도 일으킨 것이 아닌가 하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녀는 급히 다가가서 그의 얼굴을 만져보고 맥을 짚어보았다. 통증이 있으신가요? 힘을 내셔서 아픈 곳이 어딘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 말씀해 보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다. 아이고 이런. 그럼 셰필드에 전화해서 캐링턴 선생님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레키 선생님도 곧장 달려오시라고 하는 게 좋겠군요. 그녀는 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때 그가 공허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요.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는 그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노래진 데다 표정도 멍한 것이 꼭 얼빠진 백치 같았다. 의사를 데려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소. 의사는 필요 없소. 무덤 속에서 들리는 듯한 목소리였다. 아, 네. 하지만 클리퍼드 경께서는 지금 편찮으신데 아무래도 저 혼자서는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의사를 불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한테 책임이 전부 씌워지고야 말 겁니다. 잠시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공허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난 아프지 않소. 아내가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는군. 마치 유령이 말하는 듯 했다. 돌아오시지 않는다고요? 부인께서 말입니까? 볼턴 부인은 침대로 좀 더 가까이 다가서며 말했다. 아이고 그런 거 믿지 마십시오. 부인께서는 꼭 돌아오실 테니 안심하세요. 침대에 앉아있는 유령의 표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 대신 편지 한 장을 이불 위로 내밀었다. 읽어보시오. 무덤 속에서 들리는 듯한 목소리가 말했다. 어머 부인께서 보내신 편지인가 보군요. 그렇다면 틀림없이 부인께서는 제가 읽어드리는 걸 좋아하지 않으실 겁니다. 클리퍼드 다만 경께서 원하신다면 부인께서 무엇라고 하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야 괜찮겠지요. 읽어보라고 했어. 그 목소리는 반복해서 말했다. 그럼 읽어야 된다고 하시니까 분부를 따르기 위해서 읽긴 하겠습니다. 클리퍼드 그녀는 말했다. 그러고는 편지를 읽었다. 글쎄요. 부인께서 이러시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군요. 그녀가 말했다. 돌아오겠다고 그토록 철석같이 약속을 하셔놓고. 침대에 앉아있는 얼굴에는 사납게 날뛰는 듯 하면서도 전혀 움직임 없는 정신착란의 표정이 점점 심해지는 듯 했다. 볼턴 부인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걱정스러워졌다. 그녀는 자기 앞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남성 히스테리였다. 과거의 군인들을 간호하면서 그녀는 이 불쾌하기 짝이 없는 질환을 어느 정도 겪어 알고 있던 터였다. 그녀는 클리퍼드 경에 대해 좀 짜증이 났다. 제정신을 지닌 남자라면
자기 아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으며 자기 곁을 떠나갈 거라는 사실을 진작 눈치챘을 게 틀림없었다. 사실 클리포드 경조차 그녀는 확신하고 있었는데 내심으로는 분명히 모두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다만 스스로에게 인정하려 들지 않았던 것이다. 그가 그걸 인정하고 그에 대비했더라면, 아니면 그걸 인정하고 그에 맞서 적극적으로 아내와 투쟁했더라면, 그랬다면 그것은 남자답게 행동하는 것이었을 터이다. 그러나 아니었다. 그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내내 그렇지 않다고 스스로를 속이려고 애쓸 따름이었다. 그는 악마가 그의 꼬리를 비틀면서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천사가 그에게 미소 짓고 있는 것이라고 자신을 속였다. 바로 이런 허위 상태로 인해 마침내 허위와 창란과 히스테리라는 이 위기, 즉 정신 이상의 한 형태인 이 위기 상태가 닥치고 만 것이다. 이런 발작이 일어나는 것은 그에 대해 약간 증오를 느끼면서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바로 그가 늘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는 자신의 불멸의 자아라는 것에만 너무 몰입해서 충격을 받게 되자 마치 자기 몸을 감고 있는 붕대에 뒤엉킨 미이라 같은 꼴이 되고 만 거야. 저 꼴을 한번 보라고. 그러나 히스테리는 위험했다. 게다가 그녀는 간호사였으므로 그 상태에서 그를 끌어내는 것이 그녀의 의무였다. 그의 남자다움이나 자존심을 일깨우리고 애쓰는 것은 뭐든지 오히려 상태를 더 악화시키기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남자다움은 지금 비록 최종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일시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저 점점 더 연하게 물러져서 벌레처럼 꿈틀거리기만 하다가 창난 상태에 더욱 깊이 빠져들고 말 것이다. 유일한 방법은 그를 자기 연민에 마음껏 젖어들도록 하는 것이었다. 데니슨의 시에 나오는 여인처럼 그는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어대든지 아니면 죽든지 해야 하는 상태였다. 그래서 볼턴 부인은 자기가 먼저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얼굴을 손에 파묻고는 갑자기 격하게 흐느끼며 작은 소리로 울어대기 시작했다. 부인께서 그러실 줄은 정말 몰랐는데 정말 믿을 수가 없군요. 정말로 말이에요. 갑자기 온갖 묵은 슬픔과 고뇌를 다 떠올리면서 그리고 비통한 분노에서 터져나온 눈물을 흘리면서 그녀는 슬피 울었다. 일단 눈물볼을 터뜨리고 나자 그녀의 울음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녀 자신이 바로 한 맺힌 슬픔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클리포드는 자신이 여자한테, 그것도 콘이라는 여자한테 배반을 당한 방식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는데 곧 슬픔에 전념되어 눈물이 그의 눈에 가득 솟아 고이더니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울고 있었다. 볼턴 부인은 눈물이 그의 멍한 얼굴 위로 흘러내리는 것을 보자마자 재빨리 자신의 젖은 뺨을 손수건으로 닦았다. 그러고는 그에게 몸을 구부렸다. 자,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클리포드 경. 그녀는 있는 대로 한껏 감정을 담아서 말했다. 자,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진정하세요. 그러시면 경께 해롭기만 할 거예요. 말없이 흐느끼면서 숨을 들이쉬다가 그의 몸은 갑자기 한번 부르르 몸서리를 쳤다. 그러고 나서 눈물이 더 빨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손을 그의 팔에 얹었는데 그녀 자신도 눈물이 다시금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다시 한번 몸서리가 경련처럼 그의 몸을 뒤흔들며 지나갔고 그러자 그녀는 팔로 그의 어깨를 감쌌다. 자. 이제 그만 상심하세요. 그만요.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그녀는 신음하듯 그에게 말했다. 그녀도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자기에게로 끌어당겼다. 그러고는 두 팔로 그의 커다란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러자 그는 얼굴을 그녀의 가슴에 파묻은 채 떡 벌어진 어깨를 흔들어대고 들썩이면서 흐느껴 울었고 그동안 그녀는 그의 거무스름한 금발머리를 부드럽게 쓰다주면서 말했다. 자. 이제 그만요. 그만 진정하세요. 마음 쓸 것 하나도 없어요. 자, 전혀 마음 쓸 것 없어요. 그러자 그는 두 팔로 그녀를 끌어안고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매달린 채 그녀의 풀목인 하얀 앞치마 가슴바지와 담청색 무명 옷의 가슴자락을 눈물로 적셨다. 그는 드디어 완전히 자신을 풀어 내맡긴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녀는 그에게 입까지 맞춰주고 그를 품에 안아 흔들며 달래주었는데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혼자 이렇게 말했다. 오 클리포드 경이여, 오 그만하게 짝이 없는 채틀리 가문이여, 당신네들이 이런 꼴로 전락하고 말다니. 그는 마침내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잠까지 들어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그녀는 녹초가 되어 방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서 그녀는 울다가 웃다가 하면서 히스테리에 빠졌다. 정말 우스운 일이다. 정말 끔찍한 일이다. 이토록 전락하고 말다니. 이토록 수치스럽게 말이다. 게다가 이건 참말이지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기도 했다. 이 일이 있은 뒤로
클리포드는 볼튼 부인과 있으면 정말 어린아이처럼 되고 말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거나 그녀의 가슴에다 머리를 기대거나 하곤 했으며 그녀가 한 번은 가볍게 입을 맞춰주자 그래 키스해줘 어서 키스해줘 하고 말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그녀가 살길이 희고 커다란 그의 몸을 스펀지로 닦아줄 때도 그는 역시 키스 좀 해줘 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녀는 반장난 삼아 그의 몸 어디에든 가볍게 입을 맞춰주곤 했다. 그러면 그는 어린아이처럼 기묘하고 멍청한 얼굴에 어린아이같이 놀라워하는 표정을 띈 채 가만히 누워있었다. 그러고는 눈을 크게 뜨고 어린아이 같은 시선으로 그녀를 빤히 바라보면서 성모 마리아라도 숭배하는 것처럼 마음을 풀어놓았다. 그것은 곧 완전한 안심과도 같은 것으로 그 상태에서 그는 어른스러움이나 남자다움을 모두 잃어버리고는 어린아이 같은 정말 도착적인 상태로 빠져들었다. 그러다가 그는 손을 그녀의 가슴 속으로 집어넣어 그녀의 유방을 만져보고 또 거기다 입도 맞추면서 환희에 젖어들곤 했는데 그것은 도착된 환희, 즉 어른이면서 어린아이가 된 것에 대한 환희였다. 볼튼 부인은 짜릿한 쾌감과 수치심을 동시에 느꼈다. 그녀는 그것이 좋기도 하고 싫기도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그를 거절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육체적으로 점점 가깝고 친밀한 사이가 되었는데 도착적으로 친밀한 이 관계에서 클리포드는 어린아이가 되어 솔직함과 놀라움에 사로잡힌 표정을 마냥 드러내었으며 그 모습은 거의 종교적으로 고양된 경지처럼 보였다. 그것은 말하자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을 도착적인 동시에 글자 그대로 연출해낸 모습이었다. 그 반면에 볼튼 부인은 힘과 능력이 넘치는 위대한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어 그 커다랗고 살길하얀 어른아이를 자신의 의지와 어루만지는 손길 아래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묘한 것은 클리포드가 지난 몇 년 동안 그렇게 되어가고 있었고 이제 드디어 되고만 이 어른아이로서의 존재가 그 이전에 진짜 어른이었던 클리포드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날카롭고 명민해졌다는 점이었다. 이 도착된 어른아이는 이제 진짜 사업가가 되었는데 사업 문제에 관한 한 그는 완전히 사내다운 사내로서 송곳처럼 날카롭고 강철판처럼 단단하고 냉정했다. 밖에서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고 탄광 작업장을 개선시키는 일을 할 때 그는 무서울 정도로 빈틈없고 냉혹하며 가차없이 날카롭게 공격하는 사람이었다. 그것은 마치 위대한 어머니에게 복종하고 몸을 바친 대가로 그에게 물질적인 사업상의 문제에 대한 통찰력이 주어지고 어떤 놀라운 비인간적 힘이 생겨나기라도 한 것 같았다. 내밀한 사적 감정에 탐닉하고 자신의 남자다운 자아를 완전히 바닥에 던져버린 결과 그에게는 제2의 천성이, 즉 냉정하고 거의 투시력을 지닌 듯하며 사업적 총기가 뛰어난 천성이 새로 생겨난 듯했다. 사업에 있어서 그는 완전히 비인간적이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 볼튼 부인은 의기양양해하며 기뻐했다. 그가 얼마나 잘해나가고 있는지 좀 봐. 그녀는 자랑스럽게 혼자 중얼거렸다. 그런데 그게 다 내가 한 일이라고 정말이지. 채틀리 부인하고 있었더라면 그는 결코 이렇게 해낼 수 없었을 거야. 그녀는 남자를 앞으로 나가게 밀어주는 여자가 아니었어. 그녀는 자기 자신을 위해 원하는 것이 너무 많았거든. 하지만 동시에 여성으로서의 기묘한 영혼 어딘가 한 구석에서 그녀는 그 얼마나 그를 경멸하고 정오했던가. 그녀에게 그는 쓰러진 야수 내지는 벌레처럼 꿈틀거리는 괴물에 불과했다. 힘이 닿는 한 그를 거들어주고 부추겨 주긴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오래되고 건강한 그녀의 여성성 저 안의 아주 멀리 떨어진 구석에서 그녀는 가차없는 경멸감으로 한없이 그를 멸시하였다.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놈팡이도 그보다는 나을 것이다. 코니와 관련하여 그의 행동은 좀 묘했다. 그는 그녀를 다시 한번 만나보겠다고 고집했다. 더욱이 그녀가 라그비로 만나러 올 것을 고집했다. 이 점에서 그는 최종적이고 절대적으로 확고한 입장이었다. 떠날 때 코니는 라그비에 돌아오겠노라고 약속을 그것도 굳게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볼튼 부인이 물었다. 그냥 그녀를 놓아주고 청산해 버릴 수는 없나요? 안 돼. 그녀는 돌아오겠다고 말했고 그러니 일단 돌아와야 해. 볼튼 부인은 더 이상 그의 말에 반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존재를 상대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당신의 편지가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는 당신한테 말할 필요가 없을 거요. 그는 런던에 있는 코니에게 편지를 썼다. 그건 아마 당신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상상이 갈 테니까 말이요. 물론 당신은 분명 나를 위해 당신의 상상력을 움직여볼 수고조차 하지 않겠지.
나는 오직 한 가지 것만 대답으로 말할 수 있는데 그건 내가 뭘 어떻게 하기 전에 먼저 당신을 직접 여기 라그비에서 만나봐야만 하겠다는 것이요. 당신은 라그비로 돌아오겠다고 굳게 약속을 하고 떠났고 난 당신이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요. 당신이 일단 직접 이곳으로 와 정상적인 상황 하에서 날 만나보기 전까지는 난 아무것도 믿지 않을 것이며 어떤 것도 이해하려 들지 않을 거요.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이곳에 어느 누구도 아무런 낌새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으니 당신이 돌아오는 것은 아주 당연하게 여겨질 것이요. 그런 다음 이 문제에 대해 우리 둘이 이야기를 나눠볼 것이고 그러고 나서도 여전히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고 당신이 느낀다면 그땐 틀림없이 어떻게든 결말을 지을 수 있을 거요. 코니는 이 편지를 멜로즈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당신에게 복수를 하고 싶은 거로군. 편지를 돌려주면서 그가 말했다. 코니는 잠자코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클리포드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좀 놀랐다.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두려웠다. 그가 마치 사악하고 위험한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그녀는 그가 두려웠다. 어떻게 할까요? 그녀는 말했다.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당신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면 말이요. 그녀는 답장을 썼는데 클리포드로 하여금 그의 요구를 포기하게끔 해버리는 내용이었다. 그가 답장을 보냈다. 당신이 이번에 라그비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이 어느 날인가는 돌아올 것으로 간주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것이요. 난 그저 전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당신이 여기로 돌아오기를 기다릴 것이요. 설령 50년을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녀는 무서워졌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종류의 협박이었다. 그녀는 그의 말이 진정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그녀와 이혼해주지 않을 것이며 아기가 사생아라는 것을 확증할 어떤 방도를 찾아내지 못하는 한 아이는 그의 자식이 되고 말 것이다. 한동안 걱정과 번민을 한 끝에 그녀는 라그비에 가기로 결심했다. 힐드가 함께 가줄 것이다. 그녀는 어떤 뜻을 클리포드에게 편지로써 보냈다. 그의 답장이 왔다. 당신 언니를 환영하며 맞이할 마음은 없지만 그녀에게 문을 안 열어주지는 않겠소. 내 믿건대 그녀는 의무와 책임을 져버리는 당신의 행동을 그동안 묵인해 주었음에 틀림없소. 그러니 내가 반가운 얼굴로 그녀를 맞이하리라고는 기대하지 마오. 그들은 라그비로 갔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클리포드는 밖에 나가고 없었다. 볼턴 부인이 그들을 맞이해 주었다. 아, 부인, 이건 저희가 바라던 행복한 귀가가 아닌 것 같군요. 그렇죠? 그녀는 말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하인들은 얼마나 알고 있고 또 얼마나 눈치를 채고 있을까? 코니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제 그녀가 온몸과 온 마음으로 정오하는 집이었다. 무질서하게 내뻗친 거대한 돌덩어리 같은 이 건물은 그녀에게 사악한 곳으로 여겨졌으며 그녀를 내리누르듯 위협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집의 안주인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 집에 희생당한 자였다. 난 도저히 여기 오래 있을 수가 없겠어. 공포에 질린 얼굴로 그녀는 힐드에게 속삭였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침실로 가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방을 다시 차지하고 고통스럽게 앉아 있어야 했다. 라그비 저택 안에서의 매 순간이 그녀에게는 정오스러웠다. 그들이 클리포드를 만난 것은 저녁 식사를 하러 내려갔을 때였다. 그는 정장 차림에다 검은 넥타이를 메고 있었는데 좀 점잖게 자제하면서 훌륭하신 신사티를 한껏 풍기고 있었다. 식사하는 동안 그는 완벽할 정도로 정중하게 행동했으며 대화도 품위 있고 정중하게 진행되도록 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는 광기가 보이지 않게 스며 있는 듯 했다. 하인들은 어느 정도나 알고 있는 거요? 지중들은 여자가 방에서 나갔을 때 코니가 물었다. 당신의 의도를 말이야?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볼턴 부인은 알고 있던데요? 그의 안색이 달라졌다. 볼턴 부인은 엄밀히 말해 하인이 아니야. 그는 말했다. 아, 어쨌든 말이에요. 커피가 나온 뒤에도 긴장은 계속되었다. 그러자 힐드는 자기 방으로 올라가겠다고 말했다. 힐드가 가고 나서도 클리포드와 코니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어느 쪽도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지 않았다. 코니는 그가 감상적으로 흐르지 않고 있어서 속으로 아주 기뻤으며 그로 하여금 가능한 한 거만한 태도를 취하게끔 했다. 그녀는 그저 말없이 두 손을 내려다보면서 앉아있기만 했다. 자신이 한 말을 어기고 저버린 것에 대해 당신은 조금도 꺼림칙해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군. 그가 마침내 말했다. 어쩔 수가 없네요. 그녀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어쩔 수 없다니. 아니, 당신 말고 어쩔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다는 거지? 아무도 없겠죠. 그는 묘하고 냉혹한 분노의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익숙해져 있었다. 그녀는
말하자면 그의 의지 속에 새겨져 박힌 존재였다. 그런데 그녀가 감히 지금 그를 저버리고 그의 일상생활의 짜임새를 파괴하려고 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녀가 감히 그의 존재를 이렇게 교란시키려고 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대체 무엇 때문에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저버리려 하는 거지? 그는 고집스럽게 물었다. 사랑 때문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진부하게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다. 덩컨 포버스에 대한 사랑 말인가? 하지만 당신이 나를 만났을 당시에는 그를 그럴 만한 인물이 못 되는 것으로 생각했었잖아. 그런데 이제 인생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를 더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는 건가? 사람이란 변하는 법이에요. 그녀는 말했다. 그럴 수도 있겠지. 당신 마음이 변덕스럽게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여전히 나는 당신의 그 신경 변화가 진정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아. 당신이 덩컨 포버스를 사랑한다는 걸 난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단 말이야. 하지만 당신이 왜 꼭 그걸 믿어야만 하는 거죠? 당신은 그저 나와 이혼만 해주면 되는 건데 말이에요. 내 감정이 정말인지 믿어야 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왜 내가 당신과 이혼을 해야만 하는 거지? 그건 내가 더 이상 이곳에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당신도 사실 나를 필요로 하지 않고요. 천만에 나는 달라지지 않았어. 나로 말하자면 당신이 내 아내인 이상 당연히 당신이 내 집 지붕 아래서 조용히 품위 있게 머물러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두고라도 물론 단언하건대 나로서는 그게 굉장히 많은 것을 접어두는 셈이지만 어쨌든 여기 이곳 라그비에서 이 질서 있는 생활이 깨지고 점잖게 돌아가는 일상생활이 박살난다는 것은 그것도 단지 당신의 변덕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은 나한테 죽은 만큼이나 쓰라린 일이야. 한동안 말없이 가만히 있다가 그녀는 말했다. 난 어쩔 수 없어요. 당신을 떠나야만 해요. 아이를 가졌거든요. 그도 역시 한동안 말없이 가만히 있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날 떠나겠다는 것은 바로 그 아이 때문이란 말인가? 그가 마침내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왜 그렇지? 덩컨 포버스의 제 새끼에 대한 애정이 그토록 대단하기라도 한가? 당신보다는 분명 대단할 거예요. 그녀가 대답했다. 과연 그럴까? 난 내 아내를 원하고 있고 또 아내를 떠나보내야 할 만한 이유도 전혀 없어. 아내가 내 집에서 아이를 낳고 싶다면 난 기꺼이 환영하는 바이고 또 아이도 기꺼이 받아들일 거야. 점잖고 질서 있는 생활이 유지되기만 한다면 말이야. 그런데 당신은 지금 나보다 덩컨 포버스에게 당신을 지배할 권리가 더 많다고 말하는 거야? 난 인정 못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당신 정말 모르겠어요? 코니가 말했다. 난 당신을 떠나야만 하며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살아야만 한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 난 모르겠어. 당신의 사랑이니 당신이 사랑하는 사내니 하는 따위에 대해서 난 조금도 관심 없어. 그 따위 헛소리는 난 믿지 않아. 하지만 보다시피 난 믿는걸요? 그러시오? 이보시오 부인. 내 단언하건대 당신이란 사람은 너무나 총명해서 덩컨 포버스에 대한 사랑 따위는 믿지 못할 사람이야. 내 장담하건대 지금 이 순간조차 당신은 사실 나에 대해 더 많은 마음을 쓰고 있다고. 그러니 어째서 내가 그따위 헛된 소리에 넘어가야 하느냐 이 말씀이야? 그녀는 그 점에 있어서 그의 말이 맞다고 느꼈다. 그러자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 어째서냐고요? 그건 바로 덩컨은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그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덩컨이라고 한 것은 그저 당신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였을 뿐이라고요? 내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였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으로 하여금 날 증오하게 만들 사실이겠지만 바로 멜로드시, 즉 이곳의 사냥터지기였던 사람이니까요. 의자에서 뛰어오를 수만 있었다면 그는 그렇게 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의 얼굴은 노래졌고 두 눈은 끔찍한 재난이라도 당한 듯 놀라 튀어나온 채 그녀를 빤히 노려보았다. 그러다가 그는 의자에 몸을 던지듯 풀썩 기대고는 숨을 가쁘게 쉬면서 천장을 올려다 보았다. 마침내 그가 몸을 다시 세워 앉았다. 당신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 맞아? 그는 무섭게 일그러진 얼굴로 물었다. 그래요. 당신도 알다시피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그와 만나기 시작했지? 봄부터요. 그는 덫에 걸린 짐승처럼 말없이 가만히 있었다. 그렇다면 사냥터지기의 집 침실에 있던 사람이 정말로 당신이었군? 그러니까 사실 그는 내심으로 줄곧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요. 그는 여전히 몸을 앞으로 기울인 채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그녀를 빤히 바라보면서 의자에 앉아 있었다. 맙소사, 당신 같은 여자는 이 지상에서 싹 쓸어 없애버려야 해.
어째서요? 그녀는 희미하게 외치듯 물었다. 그러나 그는 듣지 못한 것 같았다. 그 인간 쓰레기 같은 자식, 그 오만불손한 촌뜨기 자식, 그 천박한 불상놈, 바로 그런 놈과 내내 놀아놨다고? 당신이 여기 있으면서 그놈이 내 하인 노릇을 하고 있는 동안에 말이야? 아이고 하나님 맙소사, 여자들의 짐승 같은 추잡스러움이란 도대체 한도 끝도 없다 말인가? 그는 분노로 제정신이 아니었고 이는 그녀가 예상한 대로였다.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그런 불상놈의 자식을 낳고 싶다 이 말이야? 그래요. 낳게 될 거예요. 낳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임신이 확실하다 이 말이군. 그래, 언제부터 확실히 알게 되었지? 6월부터요. 그는 말문이 막힌 듯 했다. 그러자 그 기묘하게 멍청한 어린아이 같은 표정이 그의 얼굴에 다시 떠올랐다. 도대체 그런 인간들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허락되다니. 그가 마침내 말했다. 정말 놀라울 뿐이군. 어떤 인간들 말이죠? 그녀가 물었다. 그는 기괴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기만 할 뿐 대답하지 않았다. 그 자신의 삶과 연관되어 멜러즈라는 인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그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명백했다. 그것은 절대적이고 형언할 수 없는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증오였다.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그놈과 결혼하겠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놈의 더러운 성씨를 이름으로 달고 다니겠다 이거지? 그가 이었고 입을 열어 물었다. 그래요.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는 다시금 기가 막힌 듯한 표정이 되었다. 그래. 그가 마침내 말했다. 이건 바로 당신에 대한 내 생각이 옳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거야. 나는 늘 당신이 정상이 아니며 제정신이 아닌 상태라고 생각해 왔지. 당신은 바로 그 반미치광이인 변태적인 여자들 가운데 하나로 소위 진흙탕을 향한 동경에 사로잡혀 타락을 쫓아다니지 않고는 못 베기는 존재야. 갑자기 그는 거의 간절할 정도로 도덕적인 태도를 취하더니 자신을 선의 화신으로, 멜러즈와 코니 같은 사람들은 진흙탕과 악의 화신으로 여겼다. 그는 어떤 후광 같은 것에 쌓여 흐리멍덩해지는 듯 했다. 자, 그러니 이제 당신은 나와 이혼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녀가 물었다. 천만에. 당신이야 가고 싶은 곳으로 가도 되지만 이혼만은 해줄 수 없어. 그는 멍청이 같은 표정으로 말했다. 왜요? 그는 말없이 멍청이처럼 완고한 침묵을 지켰다. 그렇다면 당신은 태어날 아이가 당신의 법적 자식이자 상속자가 되는 것까지 받아들일 셈인가요? 그녀가 물었다. 아이는 어찌 되든 상관없어. 하지만 만약 사내 아이가 태어난다면 그 아이는 법적으로 당신의 아들이 될 거고 그럼 당신의 자귀를 물려받고 라그비를 상속받게 될 텐데요. 그런 것은 어찌 되든 난 상관없어. 그는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은 상관해야만 해요. 할 수만 있다면 난 이 아이가 법적으로 당신 자식이 되지 못하게 할 거예요. 당신 자식이 되게 하느니 차라리 사생아로 만들어 내 자식으로 삼고 말겠어요. 멜러즈 그의 자식으로 삼을 수가 없다면 말이에요. 마음대로 해. 그는 요지부동이었다. 그래, 나와 이혼해주지 않을 건가요? 그녀는 말했다. 덩컨을 핑계로 삼으면 되잖아요. 진짜 이름을 댈 필요는 없을 테니까요. 덩컨도 괜찮다고 했어요. 난 결코 당신과 이혼 안 해. 못이라도 박듯이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왜죠? 당신이 그래주기를 내가 원하기 때문인가요? 나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데 그럴 마음이 내키지 않기 때문이야?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녀는 위층으로 올라가서 힐드에게 결과를 이야기했다. 내일 바로 떠나자. 힐드가 말했다. 그래서 그가 제정신으로 돌아오길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 그리하여 코니는 그날 밤의 반을 바쳐 정말로 그녀 자신의 것이라 할 수 있는 소지품과 물건들을 싸서 짐을 꾸렸다. 아침이 되자 그녀는 클리프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짐 가방들을 기차역으로 보냈다. 그녀는 그저 점심 전쯤에 그를 만나 작별 인사나 하고 가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볼턴 부인에게는 이야기를 했다. 당신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겠군요, 볼턴 부인. 이유는 당신도 알고 있겠죠. 하지만 당신이 그걸 떠벌리진 않으리라고 믿어요. 아, 그럼요. 믿으셔도 됩니다, 부인. 물론 이렇게 떠나시다니 저희들에겐 정말 슬픈 충격이 아닐 수 없군요. 하지만 부인께서 그 다른 신사분과 행복하게 사시길 빌겠습니다. 다른 신사분이라뇨? 그 사람은 바로 멜러즈 씨예요. 그리고 난 그를 좋아해요. 클리프드 경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느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아줘요. 그리고 앞으로 어느 날인가 당신 생각에 클리프드 경이 나와 기꺼이 이혼해 줄 것처럼 보이면 나한테 좀 알려줄래요? 좋아하는 사람과 정식으로 결혼을 하고 싶으니까 말이에요. 당연히 그러시겠죠, 부인. 아, 절 믿으세요. 전 클리프드 경을 충실히 섬기고
또 부인께도 신의를 지킬 겁니다. 왜냐하면 두 분 다 나름대로 옳다는 걸 저는 알 수 있으니까요. 고마워요. 그런데 보세요. 이걸 당신에게 주고 싶은데 괜찮겠죠? 그렇게 하여 코니는 다시금 라그비를 떠났고 hil드와 함께 스코틀랜드로 갔다. 멜러지는 시골로 가서 어느 한 농장에 일자리를 얻었다. 그의 생각은 이러했다. 즉 코니가 이혼 합의를 얻어내든 말든 그는 일단 자기라도 가능한 한 이혼을 할 것이다. 그리고 6달 동안 농장 일을 하며 지낼 터인데 그렇게 모은 돈으로 나중에 코니와 함께 그들 소유의 자그마한 농장을 하나 마련하여 전력을 다해 경영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비록 힘든 일이라 하더라도 무언가 하는 일이 있어야만 하며 또 설령 코니의 자본으로 일을 시작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자신의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어야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기다려야만 했는데 봄으로 접어들고 아이가 태어나고 또 초여름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도 계속 그래야 할 터였다. 올드 히너의 그레인지 농장에서 9월 29일 어찌 좀 손을 써서 나는 이곳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농장을 소유한 회사의 기술자인 리처드를 전에 군대에서 알았기 때문이요. 이곳은 버틀러와 스미슴 탄광회사 소속의 농장인데 탄광 자금용 조랑말들에게 먹일 근초와 귀리를 재배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곳으로 사형 농장이 아니라 하지만 소와 돼지들을 비롯하여 그 밖의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고 난 일꾼으로서 주당 30실링을 받고 있어. 농장장인 롤리는 할 수 있는 한 많은 일을 시켜서 지금부터 내년 부활절까지 내가 가능한 한 많은 일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오. 버사에 대해서는 그간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어. 그 여자가 왜 이혼 재판정에 나타나지 않았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지금 무슨 꿍꿍이 속으로 있는지 난 전혀 아는 바가 없다오. 하지만 내가 3월까지만 조용히 죽어 지내면 그녀에게서 자유로워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오. 당신도 클리퍼드 경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오. 그는 가까운 시일 내에 당신을 떼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거요. 지금 그가 당신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면 그걸로도 이미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요. 나는 엔진 연립 주택가의 약간 낡은 집 한 곳에 방을 얻어 살고 있는데 제법 괜찮은 곳이요. 주인 남자는 하이파크의 기관차 운전수로 키가 크고 특수염이 있는 아주 독실한 비국교도라오. 주인 여자는 아직도 소녀 흉내를 내는 고상한 것이라면 뭐든지 다 좋아하는 여자라오. 그래서 난 늘 표준어만 쓰고 실례지만이라는 말을 연발하면서 한껏 고상을 떨고 있지. 하지만 이들 부부는 전쟁 중에 외아들을 잃고는 그로 인해 가슴에 구멍이 난 듯 허전해하는 사람들이라오. 껑충하니 좀 얼떡이 소녀 같은 딸이 하나 있어 학교 선생이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이따금씩 그녀의 공부를 도와주기도 하는지라 나는 그들과 가족이나 다름없이 지내고 있다오. 하지만 그들은 아주 점잖은 사람들로 더할 나위 없이 친절하게 날 대해주고 있어. 추측컨대 아마 내가 당신보다 오히려 더 편히 대접을 받으며 잘 지내고 있는 셈일 거요. 농장일은 그런대로 마음에 든다오. 신이 날 정도는 아니지만 사실 뭐 신이 나기를 바라지도 않소. 말을 다루는 일이야 이미 익숙해져 있는 바인데 젖소들도 비록 아주 여성스러운 가축들이긴 하지만 내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오. 젖소 옆구리에 머리를 대고서 앉아있노라면 마음이 아주 누그러지는 느낌이요. 해리포드 종인 제법 좋은 젖소가 6마리나 있다오. 귀리 추수가 막 끝났는데 손이 아프고 비가 많이 와서 고생스럽긴 했으나 일은 즐겁게 했소. 다른 사람들과는 그들에게 별로 주의를 기울이진 않지만 그런대로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다오. 대부분의 것들을 그저 무시하고 넘어가면서 말이요. 탄광은 돌아가는 사정이 몹시 나쁜 모양이요. 이것도 테브시엘처럼 탄광지대인데 다만 좀 더 깨끗할 뿐이라오. 난 이따금 웰링턴이라는 주점에 앉아서 광부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오. 그들은 불평을 많이 해대곤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할 거요. 모두들 말하듯이 노팅엄과 더비주의 광부들은 심장을 제자리에 달고 있긴 하오. 하지만 나머지 신체 부위는 엉뚱한 데 붙어 있는 게 틀림없어. 그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는 세상이라 그럴 수밖에 없긴 하지만 말이요. 난 그들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들을 보면 기분이 즐겁지가 않다오. 그들에게는 예의그 싸움닭 같은 기질이 별로 보이지 않는 거요. 사람들은 국유화에 대해 열심히 떠들어대는데 광산 채굴권을 국유화해야 한다느니 산업 전체를 국유화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열을 올리곤 한다오. 하지만 광산을 국유화하고 다른 산업은 모두 현재 그대로 남겨둘 수는 없는 일일 것이요. 사람들은 또 클리퍼드 경이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석탄을 새로운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 성과를 거두는 곳이 한두 군데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는 불가능하리라고 난 생각하오. 무엇을 만들어내든 일단 팔 수 있는 물건이어야만 하기 때문이요. 광부들은 이런 문제에 아주 냉담하다오. 그들은 그저 이 빌어먹을 놈의 탄광산업 전체가 망해버리고 말 운명이라고 느끼고 있을 뿐이고 나 또한 그렇게 믿고 있어. 그들 역시 탄광산업하고 운명을 같이 하고 말 것이요. 젊은이 중에는 소비에트 체제에 대해 연락에 찌꺼리는 친구들도 좀 있지만 그들에게 무슨 대단한 신념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오. 사실 그 어떤 것에 대해서는 신념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오. 모든 게 엉망이고 뻥 뚫린 듯이 결단 났다는 것만 빼고 말이요. 소비에트 체제 아래서조차 석탄은 여전히 팔아야만 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어려운 점인 것이요. 산업화된 이 세상에는 이제 엄청난 인구가 살고 있으며 그들은 모두 먹여 살려야 하는 존재들이요. 따라서 이 빌어먹을 연극은 어떻게 해서든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소. 요즘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시끄럽게 찌꺼리는데 그들은 또 훨씬 더 확신에 찬 모습이기도 하다오. 남자들은 맥없이 축 처진 꼴에다 어딘지 모르게 파국적 운명 같은 것을 느끼면서 마치 어떻게 해볼 도리가 하나도 없다는 듯이 돌아다니고 있을 뿐이요. 어쨌든 그렇게 많이들 찌꺼리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오. 젊은이들은 미칠 지경인데 그것은 바로 쓸 돈이 없기 때문이라오. 그들의 삶은 전부 돈을 쓰는 것에 의존하고 있는데 지금 그들에게 그 쓸 돈이 한 푼도 없는 것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문명과 교육의 실체라오. 즉 돈을 쓰는 것에만 완전히 의존하게끔 대중을 갈라치고 길러놓는데 그러고 나면 돈이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요. 탄광은 요즘 일주일에 이틀 아니면 이틀 반만 일한다오. 심지어 겨울이 와도 전혀 나아질 것 같지가 않소. 이건 곧 광부 한 사람이 25 내지 30 실링으로 가족을 부양한다는 걸 뜻하오. 여자들이 제일 미쳐 날뛰고 있어. 하지만 그들이 요즘 미쳐 날뛰는 것은 그 무엇보다 돈을 쓰지 못하기 때문이라오. 인생을 사는 것과 돈을 쓰는 것이 같지 않다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다면 좋겠소. 하지만 소용없는 일이요. 돈을 벌고 쓰는 것 대신에 인생을 사는 법을 사람들이 배워 깨우치기만 한다면 그들은 25 실링으로도 아주 행복하게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을 거요. 남자들이 내가 말한 대로 주홍색 바지를 입고 다닌다면 그들은 그토록 돈을 중요시하지 않을 것이요. 춤추고 뛰고 깡충거리며 노래하고 활기차게 걷고 당당하니 멋진 모습이 될 수만 있다면 그들은 돈이 거의 없어도 잘 지낼 수 있을 거요. 그리고 여자들을 즐겁게 해주며 또 자신들도 여자들에게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 거요. 알몸으로 당당하고 멋진 모습이 되는 법과 당당하고 멋지게 몸을 놀리는 법과 한 덩어리로 함께 노래를 부르며 옛날의 집단 군무를 함께 추는 법과 자신들이 앉는 의자에 장식을 조각하는 법과 자기네 집 문장을 자수로 놓는 법 등을 모든 사람들은 배워야만 하오. 그러면 그들은 돈이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요. 그리고 바로 그것이야말로 산업 문명의 문제를 풀 유일한 방도요. 즉 사람들로 하여금 참다운 삶을 당당하고 멋지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돈을 쓸 필요가 없이 살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이요.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요. 사람들의 정신은 요즘 모두 단선적이어서 하나밖에 모르기 때문이지.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예 생각하려고 애쓸 필요조차 없다고 할 수 있어. 왜냐하면 그들은 본래 그럴 능력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요.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바로 생기 있고 활기차게 뛰어돌아다니며 위대한 목양신 판을 받아들이는 일이요. 목양신 판이야말로 대중을 위한 유일한 신이라고. 영원히 말이요.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야 그들이 원한다면 좀 더 높은 숭배를 추구할 수 있을 거요. 하지만 대중은 판을 숭배하는 이교도로 영원히 남아있어야 할 것이요. 이 판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냐와 목양의 신으로서 염소의 뿔과 다리를 가진 반인반수의 존재인데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어지기도 한다는 그런 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광부들은 그런 이교도가 되기는커녕 그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존재로 살고 있어. 그들은 그저 가련한 무리, 즉 죽은 사내들의 무리라고. 그들의 여자에 대해 죽고 삶에 대해 죽어버린 존재인 거요. 젊은 치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여자들과 함께 이리저리 내달리거나 기회가 생기는 대로 재즈를 쳐대거나 한다오. 하지만 그들 역시 형편없이 죽어버린 존재요. 게다가 그렇게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그 돈이란 게 바로 있으면 독이 되고 없으면 굶어 죽게 만드는 것이지. 당신에겐 이 모든 이야기가 틀림없이 실증나는 것들일 거요. 하지만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뇌까리고 싶지 않을 뿐더러 별달리 나한테 일어나는 일도 없어서 그러는 것이니 양해해 주오. 당신에 대해서도 나는 별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다오. 그래봤자 생각만 엉망으로 꼬일 뿐
우리 둘 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이요. 물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당신과 내가 함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요. 사실 난 무섭다오. 악마가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나는 느끼고 있어. 그 악마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릴 것이요. 정확히 말하면 그건 악마라기보다 마몬인데 내 생각에 그것은 결국 사람들의 집단 의지, 즉 오직 돈만 원하고 인간다운 삶을 증오하는 집단 의지에 불과하다오. 어쨌든 움켜잡으려는 커다랗고 허연 두 손이 허공을 맴돌면서 누구든지 삶을 삶답게, 즉 돈을 초월하여 진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그의 목을 졸라 생명을 빼앗아 없애버리려 하는 것을 나는 느끼고 있다오. 고난의 시간이 닥쳐오고 있어. 고난의 시간이 말이요. 정말로 고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오. 세상이 지금 이대로 계속된다면 앞으로 산업사회의 대중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직 죽음과 파멸밖에 없을 것이요. 나는 이따금 내 속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리는 것을 느끼곤 한다오. 그런데 당신은 지금 그렇게 내 아이를 낳으려고 하고 있으니 하지만 걱정 마오. 이제껏 있었던 그 모든 고난의 시간들도 크로커스 꽃을 소멸시키지 못했어. 심지어 여자에 대한 사랑의 정림조차도 없애지 못했어. 그러니 그 고난의 시간들은 당신을 원하는 내 마음을 없애지 못할 것이며 당신과 나 사이에 타오르고 있는 그 조그만 불꽃도 꺼버리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내년에 같이 있게 될 거요. 그리고 비록 내가 무서워 떨고 있긴 하지만 나는 당신이 나와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어. 남자란 모름지기 최선을 위해 준비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며 그런 다음 자신을 초월한 어떤 다른 존재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법이요.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존재의 가장 훌륭한 부분을 진정으로 믿고 나아가 그것을 초월한 다른 존재의 능력을 진정으로 믿음으로서만 가능하다고. 그래서 나는 당신과 나 사이에 존재하는 그 조그만 불꽃을 믿고 있어. 지금 나에게 있어 그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것이요. 나에겐 친구가, 즉 진정한 내면의 친구가 하나도 없어. 오직 당신뿐이요. 그리고 지금 그 조그만 불꽃은 내가 삶에서 마음을 쏟는 유일한 대상이요. 물론 아기가 있긴 하지만 그건 부차적인 문제요. 그 불꽃은 나의 오순절 불꽃, 즉 나와 당신 사이에 갈라진 불꽃이요. 이제까지의 낡은 오순절 불꽃은 정말 제대로 된 것이 아니요. 나와 하나님 사이가 불꽃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건방진 생각이요. 하지만 나와 당신 사이에 갈라진 자그마한 불꽃이 존재한다고 할 때는 그건 정말 진짜요. 그리고 바로 그것이야말로 내가 지금 굳게 지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가고자 하는 것이라오. 클리포드나 버사 같은 인간들, 탄광회사나 정부 또는 돈에 사로잡힌 대중 등 그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말이요. 이게 바로 내가 당신에 대한 생각을 정말로 시작하려 하지 않는 이유이요. 그래봤자 나에게 괴로움만 줄 뿐이고 당신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니 말이요. 물론 당신이 나와 떨어져 있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요. 하지만 그렇다고 안달을 내봐야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밖에 더 뭐가 있겠소. 인내심, 즉 언제나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 법이요. 이제 곧 내가 40번째로 맞는 겨울이 돌아올 것이요. 지나간 겨울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번 겨울만은 나의 자그마한 오순절 불꽃을 꼭 붙들고서 약간의 평화를 맛볼 작정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입김이 그것을 불어 꺼버리지 못하게 할 것이요. 어떤 초월적 신비를 나는 믿고 있는데 그것은 크로커스조차도 소멸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힘이라오. 그러므로 당신이 지금 스코틀랜드에 있고 내가 여기 중부지방에 있어서 팔로 당신을 껴안을 수 없고 다리로 당신을 휘감을 수 없을지라도 당신의 존재 일부는 지금 내 곁에 있다오. 내 영혼은 그 조그만 오순절의 불꽃 속에서 당신과 함께 부드럽게 너울거리면서 섹스의 평화로움 같은 느낌 속에 젖어 있다오. 우리는 섹스로서 하나의 타오르는 불꽃을 생겨나게 한 것이요. 꽃들조차 태양과 대지 사이의 섹스를 통해 생겨나는 것이요. 하지만 그건 미묘한 것으로서 인내와 오랜 휴식 기간을 필요로 한다오. 그래서 나는 지금 정결한 몸으로 혼자 지내는 생활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정결함이 섹스에서 비롯된 평화로움이기 때문이라오. 난 지금 정결한 몸으로 지내는 것을 아주 즐겁게 여기고 있어. 스노드롭이 눈을 좋아하는 것처럼 나도 이 생활을 좋아하고 있다오. 이 스노드롭은 이른 봄에 하얀 꽃이 고개를 숙인 모습으로 피는 수순학과의 식물입니다. 이렇게 정결한 몸으로 지내는 생활을 내가 즐거워하는 것은 이 생활이 바로 섹스의 평화로운 휴식 시간으로서 갈라진 하얀 불꽃 모양의 스노드롭 꽃처럼 지금 우리 둘 사이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오. 그래야 진정한 봄이 돌아오고 마침내 서로 합치는 때가 돌아오면
우리는 이 자그마한 불꽃이 노랗게 타올라 찬란하도록 눈부시게 타오르도록 섹스를 나눌 수 있을 것이요. 하지만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된다고. 지금은 정결한 몸을 지키며 혼자 지내야 할 때요. 그런데 이 정결한 생활은 마치 시원한 강물이 내 영혼 속을 흐르는 것처럼 아주 유쾌하다오. 그것이 강물처럼 우리 둘 사이를 흐르고 있는 이상 나는 정결한 몸으로 지내는 것이 아주 즐겁다오. 그것은 마치 신선한 비나 생수와도 같소. 어떻게 남자들이 피곤하게 여자들 뒤를 쫓아다니고 싶어 할 수 있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소. 돈, 호황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은 즉 섹스를 하지 않고 평화로이 휴식하면서 사랑의 자그마한 불꽃을 간직해 볼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은 강가에 사는 것처럼 이따금씩 차분하게 정결한 몸으로 혼자 지내볼 능력이나 힘이 없는 것은 그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소. 글쎄, 너무 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모두 다 당신을 곁에 두고 만져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해해 주오. 팔로 당신을 껴안고 잘 수만 있다면 잉크는 이렇게 글자로 줄줄이 박혀 흐르지 않고 잉크병에 그대로 남아 있었을 거요. 함께 있다 해도 우리는 성관계 없이 정결하게 그냥 지낼 수 있을 거요. 섹스를 하는 것과 똑같이 자연스럽게 말이요. 하지만 우리는 일단 얼마 동안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하는 형편이고 또 사실 그 편이 좀 더 현명한 방도일 것이요. 물론 확신을 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말이요. 하지만 걱정 마시오. 염려하지 마시오. 우리는 잘못되거나 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는 이 자그마한 불꽃을 그리고 그것이 꺼지지 않게 보호해주는 그 이름 없는 신을 진정으로 믿고 있지 않소. 정말이지 당신의 너무나 많은 부분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있다오. 이럴 바엔 차라리 당신의 존재 전부가 다 여기에 와 있는 게 낫지 않을까 하고 아쉬워할 정도요. 클리퍼드 경에 대해서는 걱정 마시오. 그에게서 아무 소식이 없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소. 그는 사실상 당신에게 아무 짓도 할 수 없을 거요. 그저 기다리시오. 그는 마침내 당신을 떨쳐버리고 싶어질 것이며 당신을 벗어던지고 싶어질 것이요. 설령 그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어떻게든 그에게서 벗어날 방도를 찾아낼 수 있을 거요. 하지만 그는 분명 그렇게 하고 말 거요. 결국에 가서 그는 당신을 무슨 혐오스러운 음식 쪼가리처럼 토해내고 싶어질 테니까 말이요. 이제 그만 편지를 끝내야 할 테인데 표현을 쉽게 멈출 수가 없구려. 하지만 우리의 아주 많은 부분이 지금 함께 있으니 그저 그것을 굳게 지키면서 각자 삶의 진로를 조정해 나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곧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요. 존 토머스가 제인 부인한테 잘 자라고 인사를 하는군. 좀 축 늘어진 모습이지만 희망에 찬 마음으로 말이요.